우리는 흔히 불행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환경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졌고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불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고, 세상의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삶은 복잡해졌고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교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조금 더 멀리서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같은 조건 속에서도 유독 더 깊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비슷한 나이를 먹고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버텨내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버거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괴로워질까? 이 질문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나는 같은 문제 앞에서 유독 더 괴로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답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거창한 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답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적어도 쓸데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행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피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꿔야 하고 인생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면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관계가 잠시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사람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꾸고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마음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문제가 정말 바깥에만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어떤 내부의 원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은 경우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불행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중심에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돈이나 성공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불안,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기준, 이 모든 것이 욕망의 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욕망이 아무런 관리 없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욕망은 하나가 채워지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가지면 편해질 것 같다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다음을 바라봅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미래,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 모습, 지금보다 덜 부족해 보이는 나. 그 과정에서 현재의 삶은 늘 임시 거처가 됩니다. 행복해도 불안하고 괜찮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버거움이 쌓여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욕망이 없어서도 아니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욕망의 크기를 현실에 맞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없어도 괜찮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삶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씩 숨 쉴 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조건이 부족해서, 기회가 없어서 삶이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하고,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고,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오래 들여다보면 이 생각이 반드시 맞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어느 정도는 이미 갖추고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마음은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의 만족보다는 다음 단계의 결핍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조금 더 벌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편해질 것 같고, 남들만큼은 가져야 비로소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항상 아직 부족한 상태로 남고 행복은 언제나 다음 조건이 충족된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계속 준비만 하다 지쳐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아무 문제 없다는 뜻도 아니고 고통이 전부 개인 탓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상당 부분이 외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욕망 구조에서 증폭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낸 말입니다. 욕망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그 순간은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연봉이 오르면 주변에 더 높은 연봉이 보이고 자리가 안정되면 더 좋은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항상 다음 결핍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구조 안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지금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는 늘 미완성이고 미래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불안 위에 세워집니다. 잘 살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될까? 혹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삶이 더 바쁘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반대로 욕망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같은 조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그들은 모든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욕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그저 비교와 불안에서 나온 것인지를 한 번 더 돌아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욕망은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삶의 속도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고 남의 삶을 따라갈 필요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처음으로 현재의 삶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무작정 늘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은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안정이 자리 잡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배우고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런 욕망도 없다면 삶은 금세 무기력해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욕망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반드시 다음이 생긴다는 것. 이 점이 욕망을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면 그 순간은 분명 기쁩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마침내 손에 넣고 싶던 것을 가졌을 때,
마음은 잠시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 이 다음은 뭘 해야 할까? 혹시 여기서 멈추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결코 이전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틈도 없이 다음 부족함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착해도 도착한 게 아닌 끝없는 경주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하고 잘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늘 지금의 상태를 아직 부족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늘 미래로 도망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여유도, 지금의 나를 긍정할 시간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혹독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만큼 해서는 안 돼. 남들보다 더 해야 해.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의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자주 지칩니다. 남들 눈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숨이 가쁘고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욕망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같은 성취를 이루어도 전혀 다른 상태에 머뭅니다. 그들은 기쁨을 느낄 줄 알고 잠시 멈출 줄 알고 지금의 자리에 머물 줄 압니다. 욕망을 관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욕망을 목표처럼 숭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망을 도구로 두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욕망인지 나를 소모시키는 욕망인지 한 번 더 묻는 태도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욕망이 나를 살린다면 그 욕망은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욕망이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면 그 욕망은 내려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패배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삶을 지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욕망을 줄이기 시작하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명확해지고 비교의 강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씩 숨을 쉽니다. 조급함이 줄고 불안이 약해지고 삶의 속도가 내 호흡에 맞춰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금 늦어도 문제없다. 이 말이 입에서만 맴도는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불행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행복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틈새에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을 바꾸는 것도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않고 내가 욕망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 선택이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욕망이 커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늘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미 나보다 앞서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훨씬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볼수록 내 삶은 자연스럽게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아직 가지 못한 길이 먼저 떠오르고 내가 해낸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속도는 괜히 느린 것 같고 내 선택은 왠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는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자기 삶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문제는 비교가 단순한 관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곧바로 욕망을 자극합니다. 저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저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나도 저 위치쯤에는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욕망은
처음에는 동기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자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에서 시작된 욕망은 대부분 불안과 함께 움직입니다. 잘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욕망은 커지는데 만족은 줄어들고 불안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욕망이 곧바로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고 더 빠른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곧바로 더 위를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늘 급해집니다. 지금을 살아가기보다 다음 단계로 서둘러 넘어가려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 순간에도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삶은 점점 긴장 위에 세워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히 불안하고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도 왠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불안은 현실의 크기보다 항상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게 만들고 이미 지나간 선택을 끝없이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 불안이 내가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 속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생긴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남의 삶은 편집된 장면만 보여주고 내 삶은 편집되지 않은 모든 순간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할수록 남의 인생은 완성본처럼 보이고 내 인생은 늘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균형이 욕망을 키우고 욕망은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삶은 점점 자기 중심을 잃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내가 편안한 속도보다 남들이 가는 속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삶은 늘 급하고 마음은 늘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비교를 의식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욕망의 크기부터 달라집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욕망이 줄어들면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들은 남보다 뒤처질까봐 움직이기보다 내 삶에 필요한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려 보여도 마음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비교를 줄인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내 안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비로소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행을 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욕망을 키우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 하나가 욕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무게를 눈에 띄게 가볍게 만듭니다. 욕망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도 아니고 욕망을 억누르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오히려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입니다. 욕망을 관리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구분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없어도 괜찮은 것을 의식적으로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이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욕망이 똑같은 중요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잘 살아야 하고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고 조금 더 남들 눈에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한꺼번에 마음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모든 욕망을 다 품고 살면 마음은 늘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줄지 않으며 아무리 애써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유난히 지친 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반대로 욕망을 줄이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중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때 줄임은 결핍이 아니라 정돈에 가깝습니다. 필요 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굳이 지고 있지 않아도 될 기준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욕망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욕망이 지금의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은 의외로 많은 것을 분리해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뒤처질까봐 억지로 붙잡고 있던 목표들, 사실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삶의 속도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진행은 느려 보여도 마음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욕망의 상당 부분은 사실 타인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모습,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선택, 남들 눈에 뒤처지지 않는 인생. 이 기준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욕망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점점 나에게 가까워집니다. 무엇을 원해야 할지 묻기보다 무엇이 나에게 편안한지를 묻게 됩니다. 이 전환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욕망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체력으로, 지금의 마음 상태로, 지금의 삶의 단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욕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삶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늦어져도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불행을 예방합니다. 불행은 대부분 현실과 욕망의 간극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이 줄어들수록 불행도 함께 작아집니다. 그래서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삶의 크기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정리된 삶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안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다음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며 지금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애써 쟁취하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삶의 틈새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상태. 욕망을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로 조금 더 자주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환경도 상황도 아니라 감정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작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늘 따라붙던 막연한 불안이 조금 옅어지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내야 할 것 같던 조급함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남의 평가 하나에 자기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서 처음에는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신경 쓰였던 일이 이상하게도 그다지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욕망이 줄어들면 감정은 더 이상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에서
완벽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 결과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림은 의욕 상실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자기 리듬을 되찾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 늘 서둘렀습니다. 그 속도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 소모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줄어들고 삶의 속도가 느려졌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약간의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느려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멈춘 건 아닐까?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느림이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 느림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무리했던 마음이 이제야 숨을 고르고 과부하 상태였던 감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면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다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가 끝난 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순간, 아무 목적 없이 걷는 산책. 이런 시간이 이전에는 아깝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필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욕망이 클 때는 이 모든 것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줄어든 뒤에는 이런 시간들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욕망이 클 때는 작은 실패도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곧 내 가치가 떨어졌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관리되면 실패는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필요하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훨씬 관대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잘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바꿉니다. 하루를 마쳤을 때 유난히 지친 느낌 대신 적당히 살았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삶은 더 이상 불안 위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욕망이 줄어든 삶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변화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시기에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욕망이 줄어들며 찾아온 느림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삶을 지켜내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 그래서 욕망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끝없는 결핍을 향해 달리지 않아도 되는 시기, 지금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시기, 그때 비로소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불행은 점점 힘을 잃고 평온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욕망을 관리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괜찮아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편해질 것 같고 상황만 달라지면 지금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은 그대로 따라오고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갈등은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자리를 옮기고 여러 관계를 거쳐도 결국 비슷한 지점에서 다시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의 중심이 환경이나 사람에 있기보다 욕망의 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욕망의 크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욕망은 현실보다 커질수록 불행을 키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 곁에 있어도 욕망이 그보다 크면 만족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커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시 시도할 여지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욕망과 현실의 간극이 훨씬 직접적으로 몸과 마음에 드러납니다. 무리한 욕망은 피로로 나타나고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삶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욕망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패배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기술에 가깝습니다. 욕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아예 바라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아무 목표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 감당 가능한 욕망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지금의 체력으로, 지금의 마음 상태로, 지금의 삶의 단계에서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선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보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덜 흔들린다는 것은 아무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삶 전체를 뒤흔들지 않게 됩니다. 욕망이 관리된 삶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인생 전체의 평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는 실패로 남고 실망은 실망으로 지나가며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욕망이 큰 삶은 늘 위태롭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욕망이 조정된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하고 중심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욕망을 줄이는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무작정 달려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완벽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큰 욕망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부족해도 지금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위로가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불행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는 것은 화려한 행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평온입니다. 욕망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높이 오르지 않아도 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값진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었고, 조금 더 나아지고 싶었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망은 늘 삶의 연료처럼 여겨졌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욕망이 사라지면 삶도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키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묻게 됩니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이 속도로 계속 가도 괜찮은지, 이렇게까지 애쓰는 삶이 과연 나를 살리고 있는지, 이 욕망이 정말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질문은 삶을 멈추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우리는 욕망에 대해 너무 관대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불안해도 더 이뤄야 안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욕망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이 아니라 점검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생각보다 삶을 크게 바꿉니다. 욕망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불행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속상한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기며 마음이 무너질 듯한 날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행이 삶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줄어든 삶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인생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패 하나에도 자기 삶을 부정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실패를 그 자체로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는 실패로, 상실은 상실로, 아픔은 아픔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욕망을 관리한 삶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편안해집니다. 이 편안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안도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으로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착각도 아닙니다. 그 편안함은 내가 나를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모든 욕망을 이뤄야 할 의무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제는 남들만큼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이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 선택들이 하나둘 쌓이며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욕망을 관리하는 삶에서는 하루가 끝났을 때 이런 감정이 남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았다는 감각, 더 나아가지 못해도, 더 이루지 못해도 오늘 하루를 지켜냈다는 감각. 이 감각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삶을 오래 버티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더 큰 목표보다 더 안정적인 삶이 중요해집니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편안한 자리,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속도, 더 많은 욕망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욕망. 이 기준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불행을 피하기 위해 허둥대지 않아도 되고 행복을 붙잡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지금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 확신은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욕망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선택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불행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도 끝없는 만족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용하고 단단한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고 어디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욕망을 점검하고 삶의 크기에 맞게 조정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삶도 살만하다고,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그 말이 가장 큰 보상이 되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편안해집니다.